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시장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주식시장은 뭐 이해관계자들이 종목 중심으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테마주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2차전지, AI, 뭐 로봇 모두 이제 종목 중심의 이제 추천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내리고 나니까 재개발은 괜찮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느 지역은 괜찮다라는 얘기도 하죠. 또 가상자산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부 다 뭐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화폐 전쟁터예요. 주식, 뭐 채권, 외환, 부동산, 가상자산 모두 화폐 전쟁터란 말이죠. 그런데 종목은 소총부대예요. 소총.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소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전문가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쟁은 소총으로 전쟁해가 승리하기 어려워요. 미국 뭐 지난해 경험을 했듯이 대부분 다 내려져 버리잖아요. 특히 나스닥 종목은 연초 대비 대부분 다 4, 50% 내려버린단 말이죠. 즉 종목 추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냥 같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국내 주식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경제 환경은 소총 부대들은 종목 추천하면서 10배 남는다, 100배 남는다, 뭐 그런 얘기를 뭐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내 경제 환경은 적군이에요. 소총 부대한테는 적군이죠.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무역 수지, 뭐 적자 지속,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세입자 환경이 최소한 2024년 연말까지 지속되는 등, 여하튼 환경은 적군인데 종목 추천자는 막 10배 남는다, 아니면 20배 남는다 하는데, 근데 환경은 적군 중에서도 중화기로 무장했거나 폭탄을 가지고 소총 부대를 공격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부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소총 부대가 이길 수 있을까? 2022년 뭐 1년 동안 거의 소총 부대들이 졌죠. 종목 추천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국내 경제 환경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10년 만에 가장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죠. 혹자들은 뭐 2008년보다는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뭐 부동산 당연히 어려워요. 나머지도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2008년보다는 다 어려울 거예요. 뭐 금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뭐 일부 회사채는 A 등급도 지금 신용 등급을 책정하는 회사에서 결과를 보고 있지, 아마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지난해까지 A 등급이 BBB도 지키기 어려울 건설회사 많고요. 그리고 또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의 위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종목이 통할까요?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 있겠죠. 그러나 1년 정도 시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종목 추천 내지는 종목 투자자들이 실패할 확률은 높아 보인다라고 포유 환율 연구소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개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외환시장 환경은 무역수지 적자가 11개월 연속 적자죠.
10까지 적자면 12개월 연속 적자인데 이게 거의 20년 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 1년 연속 무역수익 적자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환경이 지금이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 환경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 환경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금리 시장도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안 하면요,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하더라도 효과 없어요. 시장금리와 기준금리는 별도로 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경제 환경이 안 좋고 수출 시장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그 종목 추천자들이 뭐 부동산이든 뭐 재개발은 괜찮다, 아니면 AI는 괜찮다, 2차전지는 괜찮다 라는 논리는 뭐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 있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굉장히 통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총부대는 오늘날 전쟁 형태가 소총으로 전쟁하는 국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 전차 내지는 그 다음에 그 드론, 그리고 뭐 항공, 그렇죠, 공군으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소총으로 전쟁해가고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전쟁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총을 가지고 그 종목을 가지고 접근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국내 경제 환경도 좋고 외부 환경도 좋을 때 소총이, 즉 종목 추천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부분 그 자산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하는 뭐는 괜찮다, 뭐는 괜찮다라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그 한 6개월 내지 1년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 거다. 2차전지도 수익성이 어몽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기가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 제가 뭐 재무제표를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EPS가 1140원이에요. 제가 이제 풍산을 얘기했는데 풍산은 8,000원이 넘어요. EPS가. 그런데 주가는 얼마냐 하면 그 3만원 4, 5천원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10만원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 기업 장사는 그 제대로 하다 못하는데 주가만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PR이 2월 13일 기준으로 뭐 110배까지 나오는데, 특히 2023년은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그런 조짐이 보이죠. 테슬라가 단가를 인하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 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도 있지만은 경쟁 회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즉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지 납품 단가가 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전기차 가격을 내리는데, 판매 가격을 내리는데 2차전지 가격만 제대로 인정해 주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 형태 보면 알잖아요. 대기업이 납품은 그 납품회사, 즉 하청기업에다가 그 위기를 전가시키거든요.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자동차 시장 내에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포드가 CATL과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왜 했겠어요? 한국이 그 2차전지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 단가가 낮다라는 거죠. CATL이.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것에 그 걸맞는 2차전지는 CATL이라는 거죠. 가격이 저렴한 2차전지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간과하고는
이 2차 전지도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다. 즉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면 어떤 식으로 갈까요? 테슬라처럼요.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독자적으로 2차 전지만 생산하는 기업들은 더욱더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중심, 테마 중심, 최근에 이제 AI 중에서도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인간이 요구나 희망 사항을 AI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라고는 봐요.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상당히 이것을 성장성이 대단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포유 한율 연구소도 상당히 지난해에 메타버스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있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성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적자 회사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가 AI의 핵심이니까 미국을 치면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이제 GPU 가격이 비싸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인하할 수 있는지를 또 엔비디아가 연구를 하겠지만 지금은 AI 시대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GPU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구글이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독자적으로 반도체 개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즉 AI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테슬라가 2차 전지 생산하든지 하듯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적자 기업 내지는 한계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너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포유 한율 연구소 진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도 연준이 2023년에는 인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 그래요. 2023년에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최근에 성장률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기준금리를 2023년에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더라도 시장금리는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 환경도 시장금리가 떨어질 환경은 아니다. 기준금리는 인하할 수는 있어요. 중앙은행이. 그러나 우리나라 실물경제 환경, 부동산, 그리고 수출시장 환경, 그 다음에 외환시장 환경을 종합해 보면 지엽적인 얘기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즉 소총부대는 공격을 해고하는 중화기 내지는 폭탄 또는 핵무기에 대항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시장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할 것이냐,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얘기할 건데, 세입자 시장 환경이 최소한도로 내년 연말까지 진행돼요. 그렇다 하면 지금 정부의 정책, 세입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아니에요. 집 사면 취득세 감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감면, 결국은 집 보유자 내지는 또 아니면 또 집을 사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정책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세입자 시장 중심으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세입자 시장 환경은 2024년 말까지 엄청난 주택 공급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없고 공급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는 그 역전세난이 2024년 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전세 세입자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내 경제 환경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이든 뭐 부동산을 치면 종목은 그거죠. 재개발 또 특정 지역 그거는 종목인데 설득력이 없다. 주식도 종목은 설득력이 없다. 가상자산도 이더리움은 괜찮다. 비트코인은 괜찮다. 이 얘기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동산은 2024년 말까지는 매수시장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올라도 또 내릴 거다. 주식시장은 포유환율 연구소대로 그 주가 지수 등락을 이용하는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양극화될 것이요. 특히 회사채 시장. 그 다음에 국채와 회사채 시장 양극화될 거고, 심지어는 국공채 시장도 국채와 공기업회사채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채 시장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금 시장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기업, 안전한 은행이죠. 은행도 기업이니까. 안전한 은행이 있고 안전하지 못한 은행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만 보고 예금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